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희망, 행복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애들 막 커가는 모습이 지금 이렇게 귀여운 우리 귀여운 새끼들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들이 앞으로 이렇게 잘 살아갈 걸 이렇게 희망을 갖고 좀 봐야지. 너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볼 때마다 되게 안타까워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상담했던 학부모님 한 분은 애가 열심히 잘했어요. 그래갖고 막 수학 성적이 확 올라가고 그러니까 갑자기 욕심이 생기셔가지고 이제 고3을 바라보고 빡세게 시킨 학원을 옮겨야겠다 해갖고 애가 확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근데 얘가 좀 느긋한 스타일의 남학생이에요. 천천히 자기 스피드로 공부하는 학생인데 거기는 그냥 막 푸시가 강한, 여기는 우리 학원은 최상위로 많이 보내야 돼 막 이래갖고 시켜버렸어요. 애가 성적이 수학 1등급까지 찍었던 애가 4등급으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한 학기가 그렇게 돼버리면은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속으로는 엄마가 너무 잘못하셨네. 왜 애를 옮겨갖고 애를 이렇게 그냥 하게끔 둬도 괜찮았을 텐데. 안타깝더라고요. 막 이런 조바심과 조급함이 성급한 판단을 내리면은 이런 사태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항상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을 믿고 지켜봐주고, 그리고 애들이 힘들잖아요. 어른들도 살다 보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애들 3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려니 생각하고 힘들어할 때 좀 도와주고, 예? 약간 이렇게 방황할 때 이렇게 그래도 조금 그때는 약간 밀당을 해야겠죠. 이러면서 이렇게 가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복이 저는 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행복의 이거 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봐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깐 머리 식히는 짤막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혹시 고등학생인가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곤충에 미쳐있는 꿈많은 고등학교 1학년 참가자 공희준입니다. 저는 잎새버섯 폐균상이 가진 장점과 제가 축적한 발효기술과 고객의 니즈를 접목한 곤충이 잘 먹는 맞춤식 곤충 사료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축적한 당 배합 발효 기술은 미생물 증식을 인위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기존과는 차별화된 단당류 발효 공법을 활용한 곤충 체내 열량 흡수율을 극대화시켰고, 증체율에서는 13%의 우세, 폐사율에서는 20%가 감소했고, 경제적 가치로서는 50%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저는 기존과는 차별화된 우수한 품질과 최소의 생산비로 최대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차별화된 드라이 팩업 공법을 도입한 짧고 특별한 유통을 하고, 생육별 3단계 맞춤식 상품을 구성하여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곤충 몇 마리 갖고 있어요? 지금 한 300마리 정도 있습니다. 300마리? 그럼 집이 한 100평 되겠네요? 집에서 지금 쫓겨나서 지금 사무실 하나 얻어서. 아니, 일찍 동일하셨다. 축하드려요. 동일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이렇게 혹시 시장 규모는 아세요? 사료, 곤충 사료 시장이니까. 전체 포괄적인 규모를 합쳐서는 2015년 3천억 원 수준, 지금 현재로서는 농진청에서 약 2조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곤충 사료 시장이 주 타겟이다 보니 현재 추산은 600억 원 정도 하고 있고, 시장에서 3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 준비라든지 너무 좋고요. 엔젤 투자 받을 생각 없으세요? 엔젤 투자는 지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진짜 안 바뀔 수 있고요. 아무튼 당신 투자해준다는 시사로. 제 친구들은 지금 삼성에 가는 법을 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삼성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곤충 시장에서 일본을 넘어 우리의 것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바로택밥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막 교복을 입고 있길래 고등학생이냐고 물어봤지만 네. 물론 얼굴 노안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근데 PPT 만드는 것도 일단 저 정도면 고등학교 1학년에서 굉장한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마지막에 한 얘기가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친구들은 삼성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나는 삼성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 네. 이거는 뭐 저 아이템이 제 입장에서는 성공하든 안 하든 네. 그거 관계없이 여태까지 모든 그 참가자들한테 줬던 것보다 더 많은 점수 줍니다. 우리 이름 잘 좀 봐주세요. 어떠셨어요? 너무 멋져요. 굉장히 놀랍죠? 얘가 작년에 이렇게 해서 저기서 투자를 받아서요. 저기 돈 대주는 데예요. 거기서 당첨돼가지고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서 회사가 지금 막 성장이에요. 이제 고3 때요. 재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 가려고 한다더라고요. 대학은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런 취업자 전형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요. 뭐 그 다음 자료도 사실 찾아보면 나오는데 요즘 애들이 이렇게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시대랑은 너무나 다른 시대예요. 그래서 애들이 옛날 생각 갖고 자꾸 아이들을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애를 좀 더 발전을 내가 끌어내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 가끔 해요. 예. 요즘 어린애들은요, 유재석이 누군지 모르는 애들이 많대요. TV 안 보고 유튜브만 봐가지고 자기 관심 있는 분야만 봐서 얼마나 세상이 많이 급변하고 있는지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사례죠. 어쨌든 근데 오늘 우리가 모인 목적은 정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자 이렇게 모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시 공부하겠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입시의 흐름은 일단 어느 정도는 다 배우셨지만, 다 공부하셨지만 한 번 더 보면 수시 정시가 있고 수시에 6회 지원 가능하고 여기 다 떨어진 학생들만 정시로. 근데 이게 다 떨어졌다의 개념이 맞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하다가 내가 방향을 정해서 아예 지원 안 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리고 정시를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3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큰 특징은 수시는 보통 한 10대 1에서 20대 1, 뭐 50대 1 이렇게 경쟁률이 굉장히 큰 반면에 정시로 넘어가면은 경쟁률이 한 5대1 선으로, 5대1에서 10대1 선으로 이렇게 줄어든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대부분 합격하고 빠졌으니까 남은 인원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고1 22년도 대입에서는 정시를 30% 이상 확보하기로 이미 확정이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시를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걸 딱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고2 애들 거를 갖다 자료가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고2들 자료들 중에서 상위 한 16개 대학교를 자료를 몇 % 정도 모집하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최신 자료예요. 여전히 학생부 종합전형 고2 기준으로 42.8% 뽑습니다. 상위권 대학교에서요. 그리고 정시에서 31.3%. 벌써 지금 고1이 아니라 고2 애들도 31.3%까지 올려버렸어요. 현재 이러고 있다. 다음에 논술 전형 12.3% 역시 만만치 않은 이 인원이고요. 교과 내신만 바라보는 교과 전형 9.2%.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건 사실은 얘네들을 이렇게 4개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는 게 필요하냐? 얘네 2개를 하나로 봐야 되고요. 내신의 영향력이 매우 큰. 그 얘네 둘이 하나로 볼 필요가 있어요. 얘하고 좀 구분되는 개념이군요. 내신의 영향력이 적은. 내신이 적으면 얘네는 논술이라는 능력을 보지만 정시 수능 능력을 갖다 최저를 통해서 검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는 하나 통으로 보면은 결국은 얘네 합계나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 2가지 축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야기할 때는 그럼 얘는 언제쯤 결정하느냐? 저는 이렇게 보기에는 한 2학년 2학기부터는 논술을 쪽으로 넘어갈지 일로 계속 진행할지를 결정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여름방학 딱 끝나면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돼요. 생기부 딱 뽑아갖고 쭉 훑어보면서 아이 공부하는 스타일 점검해가지고 그 시기에 잊지 않게 네이버 캘린더에다가 딱 기록해주세요. 7월달에다가 내년도 여름 7월 딱 하면은 전형 고민 다시 해보기 하니
전형 고민 한번 상담받기. 그게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반영 내용은 제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학생들 나온 얘기가 지금 고2 애들 내용을 정리하면 이래요. 학종은 약간 상승해서 뭐 21,557명, 아까 16개 대학 기준으로, 그리고 교과 16개 대학 모집 인원 확대해서 9개 4,600명 정도 모집이 돼요. 되게 차이가 많이 나죠, 인원수에서. 논술 전형 축소세 해서 16개 대학 기준으로 6,000명이 넘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얘보다 더 많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정시 확대해서 16개 대학 기준으로 15,000명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16개 대학 수시 전형별 경쟁률은 한번 보면 교과는 보통 한 10대 1 내외고요. 요 16개 대학들이요. 종합은 10대 1에서 20대 1 사이 이렇게 경쟁률이 있고요. 논술은 한 20대 1에서 80대 1까지 이렇게 좀 크긴 합니다. 정시는 5대 1 내외 이런 특징을 갖는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성적표 받아보셨죠? 기억나세요? 네. 네, 모의고사 성적표예요. 얘는 모의고사 성적표는 사실 여기는 수능 성적표는 이렇게 나와요. 요번에 발표가 나왔어요. 2022년도에서 8월 12일 날 뉴스에 나왔어요. 교육부에서 공고했어요. 이렇게 성적표 나갈 거다 하고서 바뀐 점 부분은 이렇게 국어에서 선택 과목 쓰게 돼 있고 수학에서 여기 선택 과목 쓰게 돼 있고 뭐 그런 거죠. 여기 절대평가로 바뀌고 여기 바뀐 거예요. 네. 그리고 원래가 이렇게 성적표가 차이가 크죠. 얘는 목적이 뭐냐면 너 공부 어떻게 하는지 영역별로 점검해서 어디를 보완해서 공부하고 뭐 이걸 알려주기 위한 이거는 성적표예요. 그래서 이 성적표는 뭐에 쓰느냐? 아, 우리 애가 어디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어디를 보완해야겠구나. 이걸 분석용으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에서는 그런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성적만 딱 보고 이거 갖다 그냥 대입에 써먹어라. 이렇게 해서 나오는 성적표니까 이렇게 나와요. 사실 이걸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이게 더 중요하죠. 어떤 면에서 지금은. 그렇죠? 여기를 이제 보는 방법을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문항별로 뭐 틀렸는지가. 여기도 보면은 6번 문항에 정답은 2인데 얘는 3이라고 썼어요. 채점 결과 틀렸죠. 밑에 이제 중요한 정보가 여기에요. 정답률. A, B, C, D, E 이렇게 나와요. 그럼 자, B를 틀렸다. 이 얘기는 뭐냐? 제법 쉬운 문제. A는 엄청 쉬운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성적이 B를 많이 틀리네. 잘하는 친구는 아니네요. 그러면은 어떤 거부터 공부를 해야 될까 하면은 B를 틀렸다는 원인부터 해결해야지 C를 먼저 해결하는 거는 옳지 않죠. 예. D를 해결하려고 E를 해결하려고 덤빈다? 얘는 B도 많이 틀리는 애인데 최고 수준의 문제를 공부하는 거는 순서가 틀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 공부의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성적표라 이 성적표는 잘 보관해서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던가 아니면 어떻게 하여튼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꽤 많은 고1 학생들이 이 시험 보는 날 그냥 자요. 예.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힘들어요. 하루 종일 시험 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처음 겪어보는 경험이에요. 수능 연습인데. 그래서 아니면 1교시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다가 점심 먹고부터 쓰러지는 애도 있고. 근데 제가 보니까 올해 애들이 더 끝까지 붙들고 열심히 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작년 애들보다. 그래서 애들이 그래도 정신 차리고 하고 있구나. 좀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다. 그리고 내용은 그렇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영역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부분. 국어 같은 경우에는 화법, 작문, 문법, 문학, 비문학 해가지고 이게 영역별로 따로따로 공부해요, 실제로. 학교에서도 그렇게 해요. 가르칠 때 2학년 1학기는 문학, 2학기는 화법과 작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수능에는 통으로 한꺼번에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식이 영역별로 학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취약한 부분은 별도의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영역별로 점수가 어떤지 이게 다 나오거든요.
수학은 사실은 뭐 계산, 이해, 추론, 문제 해결 이건 별로 참고할 거 없어요. 난이도만 보면 되고요. 애가 이제 이 얘기해서 특별히 단원별로 약한 애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함수가 취약한 애들이 있고, 뭐 도형 파트가 약한 애들이 있고, 요럴 때는 그것들에 대한 좀 이렇게 맞춤 그런 전략을 갖다 짤 필요가 있겠죠. 영어도 마찬가지죠. 예, 영어도 이제 기본 어휘력과 독해력 이게 제일 베이스가 돼야 되고, 가끔 요즘에는 듣기 틀리는 애들은 영어 베이스가 많이 부족한 애들이고요. 공부 좀 하는 애들은 듣기는 거의 다 맞고 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듣기 부분은 점검하고, 그 다음에 어휘력, 독해력,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푸는 여러 가지 스킬들. 네, 독해를 잘 하면은 뭐 빈칸 추론이나 순서 맞추기나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거든요. 그런 걸 잘 해결하기 위한 이제 전략들을 좀 잘 짤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공부 방법을 해야 될지. 이렇게 맞춰 나가서 준비하면 돼. 아직 고1은 사실은 사회, 과학 이렇게 과목에 막 매달릴 단계는 아니에요. 학교 공부 충실히. 하지만 슬슬 공부해야 될 때는 있어요. 이과 쪽에 과학 과목은 좀 난이도가 많이 높아요.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충분히 소화하고도 시간이 된다면, 아니면 방학 때나 뭐 이럴 때 관심 분야가 분명하다면 좀 공부해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성적표 보는 방법 좀 더 설명해 드리지까요? 안 해도 될까요? 제가 요거는요, 요 성적표 보는 방법을 이렇게 퍼센트, 등급 이런 게 어디에 쓰이는지랑 이거 해서 유튜브에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검색은요 항상 이렇게 하시면 돼요. 2022 능곡고 이렇게 해보면요, 거기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이렇게, 많이는 제가 안 올렸는데, 그리고 지금 초기 단계로 지금 등록하고 있어서 영상이 좀 어설픈데 목소리는 확실히 들리니까요. 예. 그리고 화면은 제 얼굴보다는 얘 위주로 이렇게 지금 찍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요거 성적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바뀌는 점들. 그 중에 이제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나중에는 이제, 이제 지금 이미 교육과정 선택하듯이 수능에서도 이제 사탐 뭐 2개나, 사탐, 과탐 중에 하나씩이나 또는 과탐 2개나 선택해야 될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유불리 같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어떤 걸 선택하면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갖다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거는 수능 결과가 나와봐야지만 유불리가 나. 그리고 거기에 유불리는 아주 미세해요. 근데 어디 애들에 대해? 최상위권 애들. 뭐 아니면 거의 합불에 걸릴 때는 그게 영향력이 클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게 아주 유불리가 엄청나거나 그러지는 않고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상적으로 하는 게,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응시 인원이 많은 과목,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유불리가 있다라는 걸 좀 표시하는 표입니다. 이거는 지금 성적으로 어디 대학에 갈 수 있는지 이런 건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원 전략에 기본적으로 내가 정시에 아까 모의고사, 제가 이게 좀 길게 설명한 이유는 모의고사 성적 기준으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을 가늠을 하고, 수시에서는 그거보다 높은 데를 쓰는 거죠. 따라서 사실은 수시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게 맞아요. 왜냐면 내가 갈 수 있는 정시 실력보다 높은 데를 썼으니까. 네. 근데 학종은 조금 특이해요. 원래 실력이 많이 학종 준비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진짜 실력을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요 표에서 기준이 정하고 위에 수시 도전, 아니면 정시에 가기, 맞춰가기, 뭐 이런 것들의 전략은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지금 지원 가능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럼 정시에 대해서 이게 공부하려면은 영역별 반영 비율이 또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영역별 반영 비율을 갖다 한번 2021학년도 지금 고2 기준으로, 왜 고2 기준으로 봅니까? 고1로 안 하고, 고1은 아직 상세가 발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최근에 발표된 걸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지금 고2 거 기준이에요. 그래서 고2가 고2 발표된 내용을 보면, 자, 표 내용이 좀
어렵죠. 예, 조그맣고 글씨도 작고 이게 잘 보일래나 모르겠네요. 여기서 이 정도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글씨가 좀 잘리는군요. 네. 좀 꿈은 크게 가져야 되니까 우리 서울대부터 한번 볼게요. 예, 서울대. 서울대 정시 모집 비율이 고2 지금 23%. 여기는 아직 30%까지 확대 안 했죠. 하지만 고1 때부터 30%로 확대됩니다. 가군에 현재 모집하고요. 낙원을 옮긴다고 그래요. 고1 때부터는. 자, 그다음에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 다른 학교도 있고 반영 비율이 같은 학교도 있고 그래요. 그럼 여기는 뭐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예, 탐구는 두 개 보는 거에 평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요거에 따라 반영 비율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보세요. 서울대는 33.3%, 40%. 그리고 영어는 감점 체제예요. 영어 감점 어떻게 시키느냐? 영어 1등급은 감점 없고요. 2등급 되면은 0.5점 감점이에요. 점수가 큰가요? 작은가요? 작죠? 예, 여기는 좀 작아요. 그래서 서울대가 영어 3등급짜리도 합격하고 막 그랬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예. 작은 편이에요. 감점. 그럼 여기 점수 보니까 뭐가 중요해요? 인문계에서? 어떤 과목이 중요합니까? 수학이 무려 40%. 예. 굉장히 중요하죠? 사탐 과목은 인문계 과목 중에 사실 핵심은 전공 관련성으로 뭐 사탐인데 26.7%. 정시에서 이런 식으로 반영합니다. 수학을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대는. 다 그렇진 않아요. 자연계도 볼까요? 자연계는 좌동. 그래서 서울대는 인문, 자연 구분 없이 저런 비율로 반영한다. 그래서 무슨 과목이 핵심이냐 서울대 가려면은 수학을 잘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영어의 영향력 이렇고요. 한국사는 3등급까지만 받으면 감점 없고요. 4등급부터 0.4점 또 감점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제2의 국어는요. 필수로 선택해야 되고요. 또 역시 절대평가기로 여긴 절대평가 아니죠. 이제 얘네까지는 2등급하고 2등급까지는 괜찮고 3등급부터 0.5점 감점 들어가는 서울대만 제2외국어를 필수로 해요. 문과만입니다. 이과는 그렇지 않아요. 이과는 안 봐도 돼요. 이렇게 뽑고요. 연대 같은 경우에는 벌써 고2부터 34.9%로 많이 늘려놨어요. 지금 꽤 많이 늘렸죠. 근데 실제로는 어떠냐면 사실은 이거보다 더 늘어나요. 2월 인원이라고 그래서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수시 모집에 합격자 발표를 할 때 추합 발표를 이렇게 막 하거든요. 애들 빠져나가면 또 발표하고 또 발표하고 하는데 서울대는 딱 2번만 해요. 그냥. 예. 그래서 횟수가 작기 때문에 그냥 그 다음에 끊어요. 어디로 빠져나갈까요? 서울대 애들이? 합격한 애들이 의대로. 지방대 의대 간다고 막 빠져나가요. 그러면은 그 인원은 그래서 이과에서만 발생해요. 주로. 문과에서는 아주 한두 명 발생할까 말까 하고요. 근데 연대는 34.9%에다 만약에 연대에도 추가 2월 인원이 있다 하면은 40%까지 육박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꽤 많은 인원을 뽑습니다. 여기는 33.3%, 33.3%, 영어도 바로 반영해요. 16.7%, 사회탐구 과목 역시 16.7% 이렇게 반영을 하고요. 이과 쪽은 22.2에 33.3에 과학은 33.3. 이거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과학은 이과에서 과학은 되게 중요하구나. 문과에서 사회하고 레벨이 다르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중요한 건 문이과를 구분하고 수학은 매우 중요하구나. 국어가 영향력이 또 문과에서는 크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영어는 감점이 16.7%를 하다 보니까는 감점 마이너스 5점씩 팍팍 끊어버려요. 그래서 연대에서는 2등급 맞으면 손해를 확실히 봐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사는 4등급까지 만점 주고요. 마이너스 0.2점 이렇게 하고 탐구 대체 얘네까지는 제2외국어 과목으로 사회탐구 하나를 망했어요. 그리고 이 문과 얘기입니다. 여기는 전부 문과에 대한 얘기예요. 예. 그럴 때는 그 과목을 갖다가 제2외국어 잘 본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제2외국어는 뭐 보는 줄 아시죠? 보통 제2외국어 뭘 볼까요? 제2외국어는 아랍어를 제일 많이 봐요. 배우지 않는 아랍어를. 네. 아랍어를 제대로 배우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극소수예요. 그래서 아랍어를 제대로 배워서
단어 뭐 대충 읽을 줄 알면 1등급 받아요. 그러면 2등급부터 누구냐? 찍기 애가 없어서 잘 찍은 애가 받아요. 그게 이제 지금 고2까지인데 고1에는 없어져요. 절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는 아랍어가 순식간에 싹 사라질 거예요. 지금 문과 응시생의 거의 7, 80%가 다 아랍어를 봤었거든요. 얘네까지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대도 한번 볼까요? 현재 고려대는 19.7%지만 역시 30%까지 올릴 계획이고요. 35.7%, 35.7% 이렇게 하고요. 영어 감점으로 가고요. 영어 감점은 마이너스 2점. 서울대보다는 적지만 여기도 뭐 크진 않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연계는 31.3에 37.5에 과탐은 또 역시 고대도 보니까 사탐과 과탐의 차이가 드러나죠. 그리고 역시 수학은 여전히 중요하구나 라는 거. 특히 자연계에선 수학과학이 매우 중요하다 알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이렇게 해서 40, 40에 20이고 여기는 25, 40에 가에 35 이렇게 반영합니다. 서강대학교도 한번 문과 이과 보면 35, 45 가 19.3 이렇게 해놓고 좌하고 동합니다. 같습니다. 문이과 구분 없이 얘네는 이렇게 보십니다. 역시 수학이 매우 중요하죠. 예. 그래서 수학 가를 보면 10% 가산하고요. 뭐 이렇게. 한양대학교는 30, 30에 가로 열고 40은 뭐냐면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이제 한양대부터 이게 밑에 뭐 경희대도 그렇고 뭐 건국대도 그렇고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가로 열고 써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과 중에서 인문계 중에서 경영, 경제, 회계 뭐 이런 계통은 별도로 수학을 더 높게 배점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상경계열은 문과지만 수학이 40%. 그 다음에 그냥 인문계열은 30% 이렇게 반영을 하고요. 상경계열은 그럼 이 40%를 늘린 걸 어디서? 사탐에서 뺀 거예요. 이게 줄어들어요, 사탐이. 여기 그 위에 사탐은 이렇게 같은 비율로 주는데, 그 다음에 이과는 바로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하고, 과학2에다가 가산점을 주기도 합니다. 한양대학교는. 영어 반영 비율이 생각보다 높죠. 네, 이것도 좀 생각해봐. 근데 영어는 왜 두 개일까요? 문과는 마이너스 4점 감점이고 이과는 마이너스 2점 감점. 한양대는 영어, 그러니까 이과 애들은 영어 조금 못 봐. 2등급이라도 한번 도전해볼 만하고, 뭐 이 문과 쪽에서는 곤란하게 되겠죠. 만약에 1등급 아니고 2등급이라면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슬러시 돼 있는 거는 문과, 이과 이런 차이입니다. 한국사도 여기 한양대 얘기했었죠. 3등급까지 감점 없고 이과는 4등급까지 감점 없고 5등급부터 감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0.1점씩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간략하게 대표적인 것만 나와서 실제 자세한 거는 표 보면 좀 더 복잡하고 약간 달라져요. 처음 말고 뒤에는 감점 폭이 늘어나기도 하고 학교별 다르니까 그건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그런 거 확인하시면 되고 지금은 아웃라인을 공부하기 위한 거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화여대도 보니까 이미 31.4% 모집에 30, 25, 20, 25 다행이네. 이대부터는 수학 반영 비율이 좀 떨어졌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과는 여전히 당연히 수학 반영 비율이 높고요. 과탐 비율이 높고요. 그다음에 중앙대학교 40, 40에 가에 20, 25, 40에 가산점에 35 이렇게 해서 가산점 만점에서 이 감점 비율이고요. 네. 역시 중앙대는 또 다시 과학탐의 비율이 높고 수학의 반영비가 높다라는 것도 확인되죠. 그다음에 경희대학교는 역시 그냥 인문계열과 사회과학 계열이 반영 비율이 다르다. 반영 비율 다를 때는 수학 반영비가 올라간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과는 당연히 수학, 과학의 반영비가 매우 높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한국외대는 이렇습니다. 한국외대는 30, 30, 20, 20. 이과는 20, 35, 15, 30 역시 이렇게 반영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어 감점 비율이 경희대, 한국외대는 굉장히 크죠. 외대니까는 영어를 좀 강조해서 내려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그래도 외대라고 너무 세게 했더니 이과 쪽은 좀 봐줬죠. 왜 이과 쪽은 이렇게 또 많이 봐주냐면 외대 이과는 저기 캠퍼스 용인 캠퍼스 있죠. 그래서 거기는 원래 성적대가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차이를 볼 수 있어요. 다음에 그 밑에 단계 학교들이에요. 시립대는 3, 3, 25, 2, 3, 20, 30. 여기까지 윗단계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반영 비율 나오고요. 건국대학교 우리 모집 인원도 여기는 생각보다 많이 뽑죠. 정시에 37%, 35%에서 30, 20, 25, 30 이렇게 합니다. 만점을 뭐 200점 만점에서 이렇게 4점씩 까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동국대 갔더니 30, 25, 20, 20. 여기서 조금 그래도 수학 반영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과학계획 여기서 이렇게 가고요. 여기는 과탐과 사탐의 차이도 줄어들었네요. 네. 그 다음에 홍익대 봤더니 30, 30, 15, 25. 20, 35, 15, 30. 여기는 또 차이를 두네요. 네. 건동 홍수그룹에서는 좀 약간 차이들이 학교별 특징이 달리 나타나죠. 그 다음에 숙명여대 보는데 30, 25, 20, 20. 그리고 25, 30, 20, 20. 사탐, 과탐의 차이가 좀 줄어들었는데 숙명여대는 전공별로 또 이거 말고도 막 반영 방식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자 과에 따라서 다르게 어떤 때는 막 50% 수학 확 주고 막 이래요. 뭐에다가 뭐 통계학과에다가는 수학 50은 수학 1등급인 애들만 쫙 몰려요. 그러면 또 진짜 그거 가늠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정시에서 실질적인 모집 인원은 몇 명 안 되거든요. 뭐 5명에서 10명 사이 뭐 보통 이래요. 웬만한 과는 경영학과처럼 큰 데 빼고는. 네. 그다음에 국민대급에 갔더니 여기에서는 또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여기까지는 표준 반영하는 게요. 표준 이렇게 써 있죠. 그럼 표준 점수 반영한다 이런 얘기. 일반적으로는 표 변표를 요 위에서는 보세요. 여기는 표준 점수 플러스 변표예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라고 하면은 아까 여기서 성적표에서 봤던 것 중에서 요 점수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 이렇게 나왔는 점수가 있어요. 표준 점수는 통계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점수예요. 상위권 대학은 표준 점수를 많이 반영하고요. 중위권부터 이렇게 하위권까지는 100분위 점수로 많이 반영하고요. 심지어는 어디 저기 완전 하위권이나 뭐 전문대나 이러면 등급 점수를 반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등급은 너무 폭이 크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어디서부터 등장하냐면 숙대부터 100분위 점수로 반영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주로 100분위 표준 점수 플러스 100분위 숭실대가 여기는 표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봤죠. 국민대 이렇게 가고요. 숭실대도 역시 상경계열은 좀 다르게 반영하고요. 이렇게 반영하고 과학이 좀 비중을 더 두고 있죠. 인하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대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아이들 공부의 방향을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될지 문과인지 이과인지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문과 쪽인 학부모님 손 들어보세요. 한 분, 셋, 넷, 문과 이거 한 분이시네. 좀 문과 의지를 지금 자세히 보셨겠죠. 예, 이렇습니다. 이 문과 이과의 기준은 뭐죠? 우리 문과 이과는 원래는 없잖아요. 고등학교에서는 없는. 그럼 뭘까요? 이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대학에서 정하는 과들. 우리 경영대학은 문과의 상경계열 이렇게 정해요. 여기 뭐 전자공학과는 여기 이과 공대 계열, 뭐 이렇게 이공계열 해서 거기서 정하는 기준들. 재학생들의 변화가 있는 재수생을 표본을 다 이렇게 해서 통계 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서울교육청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예요. 사례를 한번 보려고 해요. 이제는 사례를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자, 지금 정시는 공부하지만 어머니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당연히 아까 했지만 교과 종합으로 일단은 열심히 살 거죠. 혹시 지금 벌써 정시를 결정하신 분이 있으세요? 네? 우리 아이는 얘기해보니까 정시 뭐 가끔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한번 계속 볼게요.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고3 때 최종 등급을 보니까 한 1.7 등급 정도 되니까 내신 등급이 잘하는 애죠. 예, 저급하네요. 예, 딱 봤어요. 그랬더니 4월 달에 고3은 3월에 보고 4월에 보고 6월에 보고 7월에 보고 9월에 보고 10월에 봐요. 시험을. 그리고 수능을 11월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을 보고 봐요. 근데 다 기록하지 않고 4월, 6월, 9월만 기록된 거하고 뭐 이 학생을 한번 보려고 해요. 나 봤더니 4월 달에 국어 1등급, 수학도 1등급, 영어도 1등급, 화학 이과생이네. 화학도 1등급, 지구과학 2등급. 그래서 100분위 평균 96.83%가 나왔어요. 자, 이과생이 이 정도면은 연고대 갈 수 있어요. 이상을. 네, 아주 잘하는 학생이에요. 자, 얘가 지금 1.73등급이에요.
1.73등급의 일반고 학생이 평준화 지역에 수시에서 연고대 가능할까요? 뭐 아직 불가능하진 않지만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리고 이건 그냥 4월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6월에 또 한번 봤어요. 얘가 시험, 6월 시험도 봤죠. 99에 1에 수학 등급이 4등급으로 폭망했네요. 그 다음에 영어가 2등급, 탐구가 4등급으로 또 떨어졌네요. 탐구가 3등급. 얘는 6월에 뭔 일이 있었나? 79%로 확 떨어졌어요. 얘는 그러면은 수시 모집 지원을 그러면 자 6월 때까지 하고 7월 여름방학부터 막 고민을 하겠죠. 어떻게 지원해야 될까? 수시 쓸까 말까부터 막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래서 9월을 또 봤어요. 원서 접수 며칠 전에. 네, 며칠 전에 봤더니 1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93.83% 나왔어요. 이때는 재수생도 제법 많이 들어와서 같이 본 시험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이때는 무슨 사연이 있겠죠. 그렇죠? 얘가 실력이 이런 건 아니다라는 게 보이세요? 네, 그렇죠. 그럼 수능날 이러면 어때?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걱정할 필요 없죠. 6번의 연습에 충분히 실패 경험도 내가 미스 경험을 연습을 통해서 했어요. 근데 수능날 일부러 실수하는 애들은 없겠죠. 멘탈 관리 어느 정도 연습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렇게 망한 애는 아주 극소수예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애가 왜 그 재수없는 케이스에 들어가야 돼요? 그럴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명확한 진로가 없는 애예요. 그럼 얘는 아마도 학종 준비가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요 등급은 좀 애매하죠. 자, 우리 애가 이렇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죠. 이렇게만 받았어도. 사실은 행복한데 이렇다 한번 생각하세요. 어떻게 지원할까요? 네? 정시로 바로 가요? 수시 결론을 제가 질문은 수시에 어떻게 할까요? 수시에 논술을 썼어요. 그래서 전부 학생부 위주. 이거 하나 빼고 이거 하나 덤볐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대는 5배수로 1단계를 모집하고 최저 기준이 세가지고 5배수 1단계만 통과하고 가갖고서 면접시험 잘 보고 최저 맞추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많이 덤비거든요. 그 이외에는 싹 논술로 이렇게 썼겠죠. 당연히 이런 거 가겠죠. 떨어질 각오하고 정시갈 각오하고 이렇게 합니다. 과연 실제 수능 얘가 어떻게 봤을까요? 볼게요. 실제 수능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국어 계속 1등급 받던 애가 갑자기 망할 이유 없죠. 1등급 그대로 나왔어요. 수학은 1, 1, 4, 1 나오는데 뭔가 사연이 있는 애인데 결국은 사연이 발생했네요. 안타깝게도. 영어는 1, 2, 2 해서 유지했어요. 2 나왔어요. 화학은 1, 4, 2 왔다 갔다 했는데 1 잘 받았네요. 그래도 네, 성공적이었고 과학은 2, 3, 3, 2 탁 나왔죠. 수학 하나 망하고 나머지는 선방했죠. 그래서 89% 나왔으니까 사실 89.5면은 건동홍숙 정도는 충분히 정시로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어요. 그럼 얘가 아주 폭망한 거다라고 보기에는 뭐 그렇게 안 봐도 될 것 같기도 하죠. 네. 근데 논술을 일단 걸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얘는 행운 논술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재밌죠. 연대는 합격했는데 서강대, 성대, 중앙대, 한양대 싹 떨어졌습니다. 네. 이런 케이스들. 왜냐면 논술 문제는요 문항수가 작잖아요. 내가 강한 게 나와요. 나 이 자신 있어. 이러고 막, 뭐 이렇게 무슨 일반화 시켜갖고서 적분 문제 푸는데 초월함수를 이용한. 나 이거 잘해. 근데 그거 딱 나왔어. 그러면 그게 안 나왔어. 이러면 힘들 수 있겠죠. 그리고 얘는 중앙대지만 위에과를 썼잖아요. 좀 세게 썼죠. 뭐. 이렇게 되면은 약간 그런 운도 좀 따르겠죠. 그리고 기본 수학 실력이 있어야겠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 명 더 볼까요? 네, 이런 사례. 3.92등급? 보니까 문과생이네요. 한국, 지리, 세계 뭐 이런 거 나오니까는 등급이 3, 2, 111, 영어는 111, 사탐은 111에 125. 잘하네요. 91%, 93%, 94%까지 나오는 학생이네요. 94%면은 건동공식 이상 가죠. 예, 그 이상 갑니다. 중경 외시급도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9월에 이런까지 성적이 나왔죠. 그런데 문과생이 3.9등급이에요. 얘는 뭘 쓸 수밖에 없어요, 역시. 예, 정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애들은. 뭐 논술을 혹시 썼을까 안 썼을까? 역시 논술을 다 써봐요.
덤벼요. 네. 이것은 준비가 안 돼 있었나 봐요. 얘는 이렇게. 근데 선은 잘 골랐나요? 지가 갈 수 있는 선에서 잘 골랐어요. 요 정도 급이면은 당연히 아니 요 정도의 도전을 해봐야겠죠. 예. 요 정도 학교에 쫙 도전했는데 논술은 다 떨어졌죠. 그렇지만 이제 정시 수능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기 나와 있네. 실제 수능에서 봤더니 3, 2 나왔고요. 1, 1, 2, 1 나왔어요. 그것도 100%로 치면 최고 선방했어요. 99. 영어는 1등급 그대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탐구는 1, 1, 아쉽게도 2. 이 탐구 하나가 또 역시 폭망했네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공부한 거 있죠. 사탐, 문과. 어땠어요? 영향력이 생각보다 작았죠. 그리고 수학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컸죠. 네? 그래서 실제로 얘는 정시 90%면은 건동홍숙 정도 이렇게 가는 성적이거든요. 건동홍숙 그룹에 갈 수 있는 성적인데 수학의 강점을 확실히 보였기 때문에 경희대학교 자율전공에 합격했어요. 정시에서. 네. 이렇게 갈 수 있다. 이제 그만 봐도 될까요? 네. 네. 뭐 그 위에도 뭐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사례들이 있습니다. 작게 성취하고 크게 성공하자. 작게 하나하나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서 성공을 하고요. 공부 그래프는 이렇다고 하고요. 이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고, 네. 사례까지 봤으면 이제 됐죠. 네. 애들한테 이렇게 끝까지 희망이 있다. 네. 잘 옆에서 지지해 주시면은 애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질문 있으세요? 정시 공부를 오늘 요만큼 했는데 없으세요? 그러면 느낀 점 한마디씩. 저는 조금 느낀 점이 아니라 제 네. 아이가 연사인데 예. 이제 내신 대비를 하다가 예. 애들이 지금 아직 1학년이라서 아무래도 내신에 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신 공부를 하다가 내신 기간이 끝나면 그 한 달 기간이 솔직히 이제 저희 담임 선생님 말로는 이제 다 자기 부족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죠. 사실 그게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아직은. 그게 잘 그래서 이제 아이랑 얘기할 때도 이게 잘 이루어져야지 2학년 가면 그거에 맞게 더 잘 굴러갈 수 있다 얘기는 해주는데 그거 하기가 엄마도 아무래도 내신 끝나고 나면 엄마도 풀어지고 애도 풀어지고 약간 그게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혹시 좋은 방법 없어요? 다 그렇죠, 얘들. 네. 혹시 이런 방법 좀 괜찮을 것 같다. 어머니들 한번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거 이렇게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집단지성.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기간에 애들이 열심히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기간에 또 뭐가 있냐면 수행평가가 중간에 막 들어가 있었고 열심히 해요. 아주 노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내신 집중 기간 아닐 때 이렇게 실력을 아까 이제 장기 투자를 위한 기본 국영수 베이스 실력을 이렇게 쭉 이렇게 키워 나가는 게 필수예요. 되게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혹시 아이디어 하나 없을까요? 어머니들이 도움이 될 만한. 기간이 짧아서. 네? 아직은 기간이 짧아서. 1학년 때부터 사실은 그게 준비돼야지 이제 가능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좋죠. 그렇죠? 네. 저 같으면 전부 아이들 혹시 학원 다 보내시죠? 학원 안 보내고 그냥 집에서 혼자 한다 우리 집 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기말고사 보고서 바꿨어요. 학원으로. 혼자 하시다가 혼자 해서 잘하는 친구들도 가끔 있는데 그렇죠? 학원 기왕 보낼 거면은 저 같으면은 그 기간에 어떻게 할지 학원 선생님은 학원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게 이제 문제는 엄마 말보다 그래도 학원 선생님 말 더 잘 듣지 않아요? 학원 숙제하고 막 압박관계로 막 밀당을 잘 할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은 너무 바빠서 애들 개별로 밀당하기가 쉽지 않지만 학원에서 아마 과목별로 들어갈 거고 그 과목당 앉아있는 인원수도 제가 알기로 웬만한 학원은 그렇게 인원수 많지 않아요. 10명 넘어가는 학원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 인원이니까 충분히 애들하고 밀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충분히 베이스 공부나 꾸준히 해야 될 것들을 좀 챙겨오고 있는지 한번 학원에서 하고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각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래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용돈으로 꼬시고 있어요. 우리 딸이 고2인데 안 해가지고 그냥 돈으로 꼬시고 있는데 잠깐 와요. 하다가 힘들어하고 또 돈 쓰러 안 가자. 그래서 그것도 맨날 이걸 하면은 또 지출이 너무 커서 또 안 되고요. 어떨 때는 또 맛있는 거 사준다고 뭐 하고 지가 막 먹고 싶다고 치킨 시켜달라고 했을 때 그래 그럼 수학 공부 1시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이렇게도 하고 그냥 주는 네 저는 제가 수학이기 때문에 우리 작은 애는 학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끊어버리고 수학은 제가 가르쳐요. 수학은 끊어버리고 영어 너무 힘들어 가기 싫다고 해서 영어 끊어주고 국어만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방법을 계속 찾아봐요. 2학년. 고2예요 저희 작은 애가 이제 근데 고2 때. 이게 대인 감정이 안 들어가시나요? 딸한테 할 때? 감정이 들어가죠. 네, 감정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는 거의 부처님이 다 됐어요. 저는. 네, 딸내미를 갖다가 막 때릴 수도 없고 막 인상 쓸 수도 없고 딸들은 원래 잘 삐지잖아요. 또 아빠하고 관계는 한번 잘못 틀어지면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아빠하고 관계는 잘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하시기가 쉽지 않지 않아요? 쉽지 않죠. 예. 그리고 제가 거의 부처님이 다 돼가지고 그 비법을 배워야겠다. 그리고 엄마랑 싸우는데 말려야 되고 저 같은 경우 엄마들은 또 확 하고도 또 이렇게 잘 회복하잖아요. 딸하고 엄마의 관계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싸우는데 이럴 때 제가 또 말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게 중학교 때는 사실 이렇게 놀기도 하고 뭐 이랬잖아요. 네. 이렇게 다 그렇게 공부하는지 저는 진짜. 저 너무 좀 그렇긴 한데. 사실은 이게 성적이 나오는 건 아이들도 노력 기간도 있지만 사실 머리도 있잖아요. 네. 근데 되게 열심히 했는데 놀라고 마음은 그러니까 놀라고 하고 싶은데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애들이 다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나요? 애들이 다 공부를 열심히 하냐고요? 네.